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접속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좀 더 잘 보이게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헬로 알고에서 준비한 또 특별한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저희가 이제 그 학기 개강할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0주에 한 번씩 만나 뵙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좀 해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더 이제 봄도 되고 좀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제가 항상 바쁘지만은 이제 최근에 또 헬로알고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그 좋은 소식들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네,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뵙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요, 2022년, 2023학년도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필승 합격 전략 설명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에서 지난 3년간 무려 62명의 학생들이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헬로알고가 정말로 다른 학원들에 비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합격생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특별한 비법을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그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설명이 아시죠?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내용 최대한 압축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프로필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 잠실 소재의 저희 학원 근처죠. 잠실 소재 잠일고등학교에서 정보 컴퓨터 전임 교사로 저희가 이번에 채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육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배민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바로 스포를 해버렸는데요. 네,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알고의 특별한 교육 노하우를 이제는 공교육에도 전파해서 많은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또 지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저희 헬로알고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수상 실적들, 제가 이번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그런 실적들과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1시간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명의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이 부분은 빨리빨리 안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엘리트 알고리즘의 힘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저희가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 예일, UIUC, 듀크 외에 미국 대학에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전 세계 그런 초인류 대학에서 많은 합격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총 3명의 학생이, 스탠포드, 옥스포드에서 2명의 학생이, 예일대, UIUC, 듀크 다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라는 그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미국 대학
또 해외 대학에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 입시 실적도 있지만은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또 해외에서도 보통 대학들이 아니죠. 정말 최고 명문 대학들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저희가 지도하는 이 엘리트 알고리즘의 힘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알고리즘의 힘 덕분에 저희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수많은 수상 실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먼저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쪽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된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상비군에 2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고요. 유사코에서 총 12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다 실적이고요. 아마 전 세계와 견주어서도 아마 거의 최고로 많은 그런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해외 쪽 관련해서 이제 ACSL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컴퓨터 사이언스 리그라는 대회고요. 이제 대회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실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2명의 학생들 중에서 총 21명의 학생들이 올스타전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올스타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스타에서 수상한 학생들, 한국 학생들 9명 중에서 7명이 헬로알고 출신입니다. 즉 유사코뿐만 아니라 ACSL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헬로알고와 꼭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메달 4명, 은메달 3명을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부분에서는 3년간 총 160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역사적인 그런 수상 실적을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올해 헬로알고와 함께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요. 160명 중에서 본선은 68명, 그리고 1차 대회 지역 예선에서는 총 9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NIPC, 요즘 정보올림피아드만큼이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대회죠. NIPC에서는 총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재과고 부분입니다. 이제 작년에 또 영재과고 합격한 학생들이 또 추가가 되면서 총 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요. 서울 영재, 경기 영재, 인천 영재, 대구 영재, 영재학교 외에 또 세종과고와 한성과고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요즘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죠.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부분에서도 이제 총 21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봤을 때, 학교별로 봤을 때는 디미고에서 2명, 선린인터넷고 3명, 그리고 작년에 단대 소프트고에서 12명의 합격생이 추가로 배출이 되면서 16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잠실 인근에 단대 소프트고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단대 소프트고 이번에 저희 헬로알고에서 12명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12명 모두가 합격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부분을 준비하던 간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떤 미국 입시에서부터 이러한 특성화고 입시까지 저희는 모두 다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곧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올해 특성화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세미나 및 준비 과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지금 오늘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재어 설명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생 입시를 앞둔 학부모님들이 많이 듣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요즘 특성화고에 대한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공모전 부분에서는 국내 공모전에서 최고 권위의 대회라고 할 수 있죠. KSEF에서 2명의 학생, 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고요. 그 중에서 국제대회를 진출한 학생이 무려 2명이나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국제대회라는 거는 이제 ISEF라고 하는 대회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관련된 공모 대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국제대회 2명, 그리고 동상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런 공모전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MIT에서 고등학생으로는 유일하게 논문이 채택 발표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그 스칼라틱 아트 앤 라이팅스에서 1위를 수상하고 또 포스코 ICT AI 챌린지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런 좋은 실적들도 공모전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설명의 주제이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지금까지 3년간 총 62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고요. 부문별로는 학교별로는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25명, 그리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37명의 합격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화려한 그런 수상 실적 외에도 이 헬로알고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설명해 보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보신 내용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헬로알고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퓨처테크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사실 단순히 헬로알고 학원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혁신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인공지능 학습 엔진과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 스타트업으로 작년에 육성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비대면 스타트업에 이어서 또 글로벌 기업 협업 스타트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협업 스타트업에서 이 협업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공지능 관련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로 하는 이제 업무는 이제 그래픽 카드, GPU라고 하죠. 이제 GPU, 그래픽 카드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그래픽 카드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가장 그런 트렌디하고 핫하고 영향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관심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엔비디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인공지능 쪽이 활발하게 발달이 되고 또 이제 가상화폐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 GPU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 엔비디아랑 이 헬로알고가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국대학교와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 ICRP 협력사로 선정돼서 이제 여러 가지 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코딩 테스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역시 저희가 교육회사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 랩 교육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랩은 이제 에듀테크 기업들과 교사분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의 혁신 기술들이 이제 공교육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교육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멘토들도 앞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수많은 수상 실적을 만들어냈지만 저희 멘토들도 끊임없이 이 알고리즘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SCPC에서 4등상 김태훈 멘토 그리고 김나일 멘토가 5등상을 각각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그런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국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알고리즘 경시대회 ICIP에서 김도재 멘토가 우리나라 대표로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월드 파이널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드렸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밀고등학교의 정보 컴퓨터 교육회사로 선정이 돼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자밀고 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랑 이제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공교육에 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우리 학생들 헬로알고에서 지도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하우 많이 배워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헬로알고 자랑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의 주제인 2022년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죠.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고 시작할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 교육에 큰 변화가 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요일날 뉴스레터로도 사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레터로도 따로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요. 네, 이번에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자 새로운 정부에서 초등부터 대학까지 디지털 인재 양성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로드맵이라고 해서 단순히 성인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들 대상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더 어리게는 유치원생까지 이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이자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3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초등, 중등, 고등, 초중고 소프트웨어와 AI 수업 실수가 대폭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두 번째, 소프트웨어와 AI 영재학교가 신설이 된다라는 거. 지금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소프트웨어와 AI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특성화고,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학고나 경기과학고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와 AI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영재학교를 신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인 입시에 연관시켜서 공격적으로 인재들을 양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디지털 배지 제도를 도입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 디지털 배지 제도라는 거는 학생이 마치 자격증처럼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거쳐서 이 아이의 이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떤 배지 형태로 이제 인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IT 기업들이나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학습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어져서 내가 취업에까지 나의 학습 역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공부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육의 큰 변화 그 중에서 3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왜 새로운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까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에 마침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세상의 변화가 있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아이들 재작년 정말 비대면 수업 듣느라고 아이들도 고생했지만 학부모님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재택근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었죠. 자, 그리고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확대가 돼서 새벽 배송과 같은 개념이 등장하고 쿠팡, 마켓컬리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좀 좋은 소식을 접했었죠. 5월 2일 날 발표가
5월 2일 날 이제 실행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네, 그래서 어제였죠. 네, 정부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마스크를 실외에서 착용하는 것이 해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언택트 시대가 끝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물론 당연히 학교에 안 가던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재택근무를 하던 그런 학부모님들께서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도 물론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저는 언택트 시대의 끝, 종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한번 편리함에 익숙해지면은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출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설명회만 보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설명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설명회를 들으실 수 있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를 필두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짧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메타버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사명을 메타라고 바꾸는 등 메타버스는 이젠 코로나와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대 이제 김성규 교수님, 국내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의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김성규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 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은 아날로그 지구가 아닌 디지털 지구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지구에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NFT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이 NFT라는 것도 최근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뉴스를 보신 분들께서는 오며 가며 보셨을 만한 키워드인데요. 이 NFT라는 거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디지털 자산의 원조, 고유성을 부여를 해서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음악, 게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작성한 한 줄의 코드까지 이 NFT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자산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 이 NFT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 미래 세상의 큰 변화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변화가 여러 기업들의 코로나를 필두로 한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인공지능. 네, 이거는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사용을 했었던 자료인데요. 2월 9일 날 뉴스 기사입니다. 내일부터 상암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돼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올해 이 자율주행차 TF를 별도로 만들어서요. 이제 올해 내년까지 2023년까지 이 자율주행차를 완전하게 상용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 인공지능이라는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미 NFT, 그 메타버스와 다르게 우리 곁에 와 있는 또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 변화의 큰 물결,
를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 더 많은 IT 인재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의 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폭발적으로 더 가속화돼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에 큰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미 이런 변화의 쓰나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불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개발자 초봉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개발자 연봉이 이제는 의사, 변호사 못지않을 만큼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도 아직도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 취업이 굉장히 이제 수요가 개발자로 그 채용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문과생들까지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코딩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의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엔지니어링 또 이공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뭐 피지컬 사이언스, 라이프 사이언스, 매스매틱스 이런 분야와 다르게 컴퓨팅에서는 압도적으로 대학교 졸업자보다 잡에 대한 그런 오프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청에서 공개한 그 취업 비자 획득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나라와 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는 10,000명 정도가 취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3,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2007년에 16만 명이었는데 2017년에 24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차이가 무엇이죠? 네, 인도는 굉장히 IT 비즈니스와 IT 인력들이 잘 양성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기를 조금 놓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직군에 따라서 발급된 자료를 보더라도 컴퓨터 related 컴퓨터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무려 10년간 55%의 취업 비자 발급이 높아졌다. 다른 분야들은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력의 문제는요. 변화하는 거대한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즉, 만약에 우리 아이가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만 잘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제 우리 아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가야 하는 이유를 저희는 우리 아이가 이러한 미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컴퓨터 공학과와 관련 학과로 진학을 하기 위한 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 2학년 때 진로와 진로 설정을 위한 특별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또 뭐 비단 소프트웨어 영재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 이제 영재원을 왜 보내시려고 하세요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쪽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또는 영재원의 다리는 좀 우수한 그런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좀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기존의 학교나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뿐만 아니라 영재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영재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재원을 어떤 학습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만나봤을 때 많지는 않았다. 그러면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남들과는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다른 영재원들도 아니고요,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해 나가고 또 가급적이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 분야로 진로나 진학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다 라는 측면에서 수학이나 과학과 달리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재능이 보이면은 영재원 쪽에 관심 가지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는 이 영재원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꼭 똑똑한 학생들만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 영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똑똑함 이런 부분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는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친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라는 이 기회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가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교과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물론 학교에서 다루긴 하지만 거의 미미하게 다루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헬로알고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코딩 학원들을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좀 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다 라고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서요 실제 입시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실제 입시에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재원 관련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학에서 원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역량 무엇인가? 자, 우리 아이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오케이. 자,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정말 의대 수준과 같이 굉장히 입학 커트라인이 높아진 이 컴퓨터공학과나 관련 학과 쪽으로 진학을 하면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이런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요구를 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 두 가지를 뽑자면요. 첫 번째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입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문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두 번째는 특기자 전형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면은 나중에 이러한 입시 제도의 변화가 다소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전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정시라는 거는 당연히 따로 있죠. 정시와 논술은 제외하고요. 자, 이 두 가지 길을 그러면은 CS와 연결시켜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연결시켜서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와 면접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역량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여기 이제 실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진로 희망사항 부분에서 파이썬을 활용한 알고리즘 연구를 했다라든지 정보 수업에서 파이썬을 통해 정보 처리와 구조화를 배웠다. 인공지능 신경망을 통해서 수학 모델링과 가중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탐구했다. 또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카이사르 암호, 보코화 과정을 조사 발표했다. 또 동아리 활동, SQL, RSA를 연구했다. 네, 그리고 물리학 부분에서 컴퓨터공학과 연결된 관련성 있는 탐구를 진행을 했다. 또 뭐 정보와 관련해서 자바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 자바에서 나오는 개념 학습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학부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실제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잘 보셨죠? 제가 뒤쪽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면은요, 뭐 그리디 알고리즘, DFS, BSF, 스택 Q와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구현해 봤고 앱을 스스로 개발해 봤다.
또 게임 속 미적분의 원리로 물리 엔진을 탐구하고 개발과 관련된 확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가천대 AI 학과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 생활기록부를 쭉 보여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들도 아마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생활기록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생활기록부 안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이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기록부, 요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또 생활기록부에 어떤 부분들이 기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 문의 주시면 컨설팅도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이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생활기록부상에서 세특이 됐든 행특이 됐든 기록이 되고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성상 당연히 내신 성적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뛰어난 학생으로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분야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IT 분야 과학자, 양자공학 기술 전문가, 물리학 교수, 이공계 쪽의 진로를 꾸준히 가지고 가고 있고, 희망 사유를 보시면은 그 이유가 프로그래밍과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에서 IT 쪽 계열의 전공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경기 꿈의 대학이라는 그런 교육청 주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내용을 이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대외 활동임에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하게 내용을 게임과 관련된 게임 회사원, 게임 프로그래머, 이렇게 3년 내내 꾸준히 이제 일관된 진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그리고 인천대학교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을 보면은요,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꾸준한 진로 진학에 대한 목표, 이게 이과로 갔다 문과로 갔다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외길 인생처럼 꾸준히 이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생활기록부도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생활기록부상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야 되고 3년간 꾸준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쉬울까요? 네, 쉽다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가꾸고 3년 동안 꾸준한 진로와 진학을 목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좀 공개를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한양대학교 안에서 이제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시저 암호 구현, 시저 암호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수업인데요.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교육 내용 중에서 카이사르 시저 암호와 복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혹시 어디서 보셨죠? 네, 앞으로 쭉 넘겨보면은요. 네, 여기서 이 성균관대학교 붙은 친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적고했죠? 정보보안 관련된 연구에서 카이사르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조사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해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입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서울교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작게 표시를 했는데요.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과정 중에서 탐구보고서 작성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앱 또는 프로그램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보고서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1년 동안 서울교대에서 공부를 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앱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탐구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만을 갖추기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전공적 합성, 즉 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했던 경험만으로도 생활기록부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저 멀리 있는 대학 입시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는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의 이제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입학처 들어가면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정렬과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문제이고요. 실제 알고리즘 수준으로, 개념 수준으로 봤을 때는 플래티넘 과정에서 헬로알고 기준으로 플래티넘 과정, 즉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중등부 동상, 고등부 장려상 수준의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렬과 이진 탐색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이런 난이도가 있지만은요, 실제로 이 정렬과 이진 탐색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실제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이다.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렬하고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즉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히나 이 정렬과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숭실대학교 특기자 전형 2차 면접 질문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RSA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생소하시죠? RSA 알고리즘, 암호화와 관련된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또 공개키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과연 영재원에서 배우느냐? 네, 영재원에서 배웁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한양대학교 영재원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암호학 수업에서 공개키 암호와 RSA와 관련해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교육 자료 중에서 공개키 암호, LSI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내용만 잘 숙지를 해서 숭실대 면접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스캔을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안 좋은데요. 이거는 작년에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선발 과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알고리즘 나왔죠? 네, 탐색 알고리즘 나왔고요. 38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서울교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 선발을 할 때 이제 교육 자료를 먼저 주고 그 내용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의 문제를 가져온 것인데요. 이 이진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생들이 초등학생임에도 공부를 하고 그 개념을 이해를 해서 이제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에서 나오는 당장 이 서울교대나 한양대학교 영재원에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특기자 전형이 준비가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수준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 걸맞는 그런 높은 수준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한 역량을 배우기 위한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충분히 배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영재원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그걸 넘어서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입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로와 진학의 일관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영재원에서 다른 주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내가 소프트웨어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됨으로써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적성으로서 굳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활기록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요,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은 아이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보시고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해서 쭉 입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명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은 영재원을 보내야 되는데 수학을 보내야 될지 과학을 보내야 될지 정보나 소프트웨어를 보내야 될지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또 학원 가서 열심히 하고, 근데 영재원에서 학습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닌 새로운 기회 때문에 한다? 저는 뭐 제가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교육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년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를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수학이나 과학 쪽보다는 어머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좀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제 또 개인적인 생각도 함께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영재원이라는 부분이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과별로는 수학, 과학, 정보, 융합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교육청 영재원, 대학부서 영재원 이렇게 또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단은 스타트는 학부모님들의 이 영재원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왜 많고 많은 영재원 중에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립 주체별 영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영재원은 크게 설립 주체별로 대학과 교육청 영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떤 영재원을 더 선호하실까요? 자, 어떤 영재원의 수준이 더 높을까요? 네, 당연히 교육청보다는 대학부설 영재원에 더 선호하시고 배우는 내용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을 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입시 시기도 대학부설 같은 경우에는 10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부설 영재원 입시가 다 끝나고 12월에 입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첫 번째 타겟으로 교육청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대학부설 영재원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때 교육청 영재원을 쓰시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별로는 이제 수학, 과학, 그리고 수과학, 융합 이런 영재원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또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점점 이제 분과를 나누기보다는 이제 융합으로 많이 좀 가고 있는 추세기는 하죠. 하지만 뭐 서울대라든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분과별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영재원이 바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굉장히 학부모님들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는 영재원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대학 이제 서울권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보시면은요. 이게 조금 먼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 두 가지 영재원이 이 서울권에서는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에서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영재원이 이제 과천대 과학영재교육원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야는 약간 다르지만은 서울여대에서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화이트해커 영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재원을 운영을 하고요. 이 서울여대에서는
에서 진행하는 이 화이트 해커 영재원, 정보보호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원이다. 속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에서 이런 영재원들을 쓸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학부모님 중에서 서울 거주가 아니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은 오늘 설명회에 딱 맞는 그런 그 학생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뒤쪽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제가 앞으로 오늘은 서울대학교 서울교대하고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서울교대와 한양대학교는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 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경기나 지방에서 오늘 설명회를 듣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이 또 굉장히 유명하고 각 지역별로 또 소프트웨어 영재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준비하기 위한 참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하고 서울교대,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양대와 서울교대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모집 요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네, 먼저 작년 2021학년도 기준이고 2022년 올해는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모집 요강이 7월 정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이제 모집 요강까지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의 학급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기초반과 심화반, 사사반이 있고요. 이 기초, 심화, 사사를 다 합쳐서 100명 이내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올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올해 3학년이 이제 올해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선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설명드리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20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기초반이 80명에서 85명, 그리고 심화반이 10명에서 15명, 사사반이 5명 이내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그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는 어떤 학생들을 원하는가라는 인재상 이거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쪽에서 서울교대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가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2020년도 현재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재학 중인 초등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즉 2021학년도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는 거죠.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올해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원할 수 있는 학년은 2022년 올해 현재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거 없이요. 지금 올해 내가 시험 보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9월 정도가 되면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10월, 11월이 되면은 선발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2023년이 되겠죠. 2023년 3월부터 개학을 해서 12월까지 1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게 작년 자료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2020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9월 에서 10월 초에 이제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10월 정도가 되면 적성 검사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 자료를 가져온 이유가요.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적성 검사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학생들이 지필 시험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산출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했고,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는 지필 시험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필 시험으로 학교에서 선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영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통 지필 시험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합격생은 이제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발표가 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큰 타임라인은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달 내로 입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21학년도 자료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즉 2020년과 21년에는 이제 학생들을 코로나 때문에 지필 시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가 마찬가지로 10월 초중순에 주제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준비 기간이 단 10일밖에 없었어요. 10일 동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구 보고서 10일 동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면접 보고 합격자 발표 마찬가지로 11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발표가 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전형을 보면은요, 이제 처음에 지필 시험으로 봤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지필 시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적성 검사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 적성 검사인데요. 어머님들께서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올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는 산출물이 아니라 지필 시험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는 지필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일반 적성 검사와 특수 적성 검사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일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IQ 테스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수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 패턴, 분해, 알고리즘적 사고 능력 등을 포함한 컴퓨팅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 부분이 한양대학교 입시에서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산출물로 뽑았을 때, 죄송합니다. 이제 1차에서 필기시험 보고 2차에서 면접 볼 때,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인성 면접도 활동 경험들,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지필 시험으로 심화반 선발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지필 시험을 동일하게 보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 검사라고 하는 실기 시험을 추가로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정보올림피아드 유형의 문제들, 알고리즘 문제들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코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실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헬로알고 기준으로는 실버반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고학년 학생들, 초6에서 중1, 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기초반에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심화반으로 한 번에 가서 학습을 하는 것을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건 또 학생들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끝나고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상담 주시면은 제가 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탐구 보고서로 평가할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탐구 보고서로 평가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이 탐구 보고서라는 부분이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곤한 전형이고, 학생 입장에서도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준비하기 까다로운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가 모두 다 원치 않는 전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재원들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시험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필기시험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작년에 그냥 어떻게 선발했는지만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보고서로 이제 제출해서 그 탐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1차로 탐구보고서 내용 평가고 2차 마찬가지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 영재원 커리큘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가운데 보시면 전산수학이라는 부분, 세 번째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부분, 하드웨어와 연결해서 이렇게 학습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뭐 암호학이라든지 데이터과학, 알고리즘 캠프 등에 대해서도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한양대학교 다 살펴봤으니까 서울교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모집 요강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교대 영재원을 설명드릴 때는 제가 항상 서울교대 과학영재원과 연결을 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교대 안에 영재원이 수학과 그 과학영재원과 소프트웨어 영재원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 과학영재원 안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지만은 수학, 과학, 그리고 정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정보라는 분야하고 소프트웨어 영재원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서울교대 이 과학영재원 안에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한양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수리적인 부분, 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융합형 인재,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한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뽑는 방식 이런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어머님들께서 체크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원 자격 마찬가지로 올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초등 3, 4, 5, 6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제가 미처 설명 못 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0명, 4학년 20명,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각각 20명씩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등 저학년의 경쟁률이 고학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학년별로 TO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양대는 사실 시험 문제라든지 학년별 TO가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학년별로.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입생을 받아보면은 100명 학생들 중에서 초등 3, 4학년들의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 초등학교 5학년, 즉 입학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1, 2학년, 심화반까지는 3학년, 이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좀 저학년이라고 하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이다 4학년이다 그러면은 한양대를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서울교대를 좀 거쳤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서울교대 영재원 교육 목표와 인재상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또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여기 막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와는 다르게 어떤 수학적인 또 공학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융합형 인재, 복합 인재를 목표로 지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수업 시수가 가장 많지만은 보신 것처럼 수학융합, 과학융합, 캠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은요, 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서울교대도 한양대학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9월 말 10월 초에 서류 접수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필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 검사 10월 중순에,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11월 초에 면접해서 11월 초중순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된다.
9월 말부터 11월 초중순까지 2달 내로 모든 입시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출물로 작년과 재작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서류평가라는 것이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대신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들어갔고요. 그치만은 입시 일정에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모집 요강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이런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 기출 문제들을 완벽히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완벽한 분석한 내용들과 이 헬로알고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 수태영재원 특수적성 검사 기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적성 검사는 그냥 IQ 테스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특수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이 타주알이 얼마나 단단한지 실험을 하기 위해서 32층 빌딩에 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이 타주알을 낙하시켰을 때 몇 층에서 타주알이 깨지는지를 알아내고 싶다고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타주알이 한 개만 있다라고 했을 때 몇 층에서 깨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최대 몇 번의 낙하 실험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하죠. 1층에서 떨어뜨리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3층에서 떨어뜨리고. 자, 근데 2번은 조금만 이따 설명드리고,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타주알이 충분히 많다면은 낙하 실험을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하게 되면 최대 몇 번의 낙하 실험이 필요할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아이가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안다면은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거고요. 알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문제냐. 앞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이 이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이진 탐색이 특기자 전형에도 나왔었던 개념이지만은 실제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들으셨을 때도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자, 우리가 책을 펼쳤을 때 사람이 보통 어떻게 잤죠? 먼저 가운데를 펼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확인하고 또 가운데를 펼치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게 되는, 즉 절반씩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이진 탐색 알고리즘인데요. 이 타주알 문제를 떨어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32층에서 타주알이 무한히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떨어뜨리면 되죠? 네, 맨 처음에 16층 가운데서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깨지면은 16층보다 작은 데서, 낮은 데서, 안 깨지면은 16층보다 높은 층에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깨졌다? 그럼 또 그 절반인 8층. 안 깨졌다? 깨졌다? 또 4층. 안 깨졌다? 4층하고 8층 사이에 6층. 이런 식으로 절반씩 범위를 줄여서 나가는 것이 이진 탐색인데요. 이 이진 탐색, 내가 만약에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 바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타주알이 두 개일 때는 이 이진 탐색과 이 첫 번째 문제들을 잘 조합을 해서 풀면 됩니다. 2번이 사실은 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한양대에서 저희가 이 한양대와 관련된 알고리즘 준비를 하면서 이 그래프와 관련된 이 한북 그리기 문제, 예전에 이제 2019년에 출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적중을 했었고요. 또 전국혁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진 탐색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적중을 하였는데요. 자, 이렇게 헬로알고에서 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적중시켰을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한양대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 유형들이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답은 사실 한양대 홈페이지에서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양대 홈페이지에 글을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한양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해서 미국 CSTA, 영국의 CAT,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CTY라는 영지원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6가지 영역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헬로알고 또 글로벌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시티와이가 굉장히 또 유명한 영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들 중에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 존스 홉킨스 대학 시티와이에서 영재원 선발 대표 문제 중에 하나가요. 알파벳 순으로 나열된 1000장짜리 전화번호가 있을 때 존의 이름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 우리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죠. 1000장짜리 전화번호부를 절반씩 펼쳐나가면서 J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되면은 쉽게 이 문제를 빠르게 찾아 나갈 수 있다. 이 CTY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진 탐색의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인데요.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헬로알고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양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지금까지 만들어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문제는 이 시간 관계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탐색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예제 입력과 예제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정올 스타일의 문제들이다. 그리고 헬로알고에서는 정규 과정을 듣는 친구들은 이미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들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버 과정에서 배웠었던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이러한 문제들을 소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준비도 헬로알고와 함께 한다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탐구 보고서로 평가를 할 때 기출 문제들을 제가 살짝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영재원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공개가 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히 동일한 데이터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좀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게요. 자, 그래서 컴퓨터가 문자, 사진, 영상을 표현하는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세요. 또 그래프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위상 정렬에 대해서 탐구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탐구 보고서 주제로 발표가 됐고 이거를 학생이 열흘 동안 정리를 해가지고 탐구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미리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탐구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지필 시험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바로 알고리즘 역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형태의 그런 논술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재난 현장에 투입됐을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난 구조 로봇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의 로봇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때 필요한 역량이 ICT 기초 지식, 또 창의적 문제 해결력,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재미있죠. 기억부터 이제 한글의 자음 모음 그리고 숫자 0부터 99까지 조합을 해서 나만의 암호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암호학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고요. ICT 기초 지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알고리즘 기초 역량, 표현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근데 표현력이 왜 중요하느냐? 사실 이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아까 제가 서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쪽에서 제가 모범 답안도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생각은 하는데 이걸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는 역량이 또 부족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 탐구 보고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느냐? 뭐 컴퓨터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과 일상생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세요. 뭐 또 DFS 알고리즘과 BFS 알고리즘의 예시와 차이에 대해서 탐구해 보세요. 물론 한양대학교와의 차이는 서울교대는 미리 교육 자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동영상 강의로 교수님이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과제하듯이 이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던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물론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처음 듣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합격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유형까지 나온다? 서울교대도 좀 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알고리즘까지 출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탐구보고서 내용들도 이렇게 살짝 이제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제 헬로알고 다니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탐구보고서 좀 준비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준비할 수가 없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필시험 때는 왜 안 하셨냐면요, 지필시험 때는 어머님들이 문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풀었겠거니 좀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냥 계시다가,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탐구보고서 딱 제출을 하려고 이제 좀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도와줄 거 없나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 이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준비를 안 하면은 진짜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헬로알고는 다행히 이제 학원에 다녔던 학생들이 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익숙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입시에도 연결이 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로알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이번에 준비를 하신다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32명의 케이스처럼 우리 아이도 이번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저희 헬로알고에서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각각 어떻게 대비하는지 소개드리고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은요, 총 20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컴퓨팅 사고력, 기초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CTY 유형의 컴퓨팅 사고력과 이산 수학 기반의 수학적 사고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2단계는 시험 유형 기반의 알고리즘 심화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월 여름 학기 때 이제 열리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1단계부터 쭉 시작을 해서 개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라고 제가 뭐 따로 표현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5월 학기 때 못 들으시는 친구들, 특히나 이제 좀 한양대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 중에서 정올 특강 또 정올 준비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요 2단계만 들으셔도 괜찮다. 근데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단계부터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심화 학습과 1단계 일반 적성 검사, IQ 테스트 부분도 당연히 학생들이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실전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IT 퍼즐이라는 시중 교재와 여기 뭐 이중 탐색 틀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문제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 내용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CTY 유형의 문제들, 저희가 실제로 따로 정리를 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또 파이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널 과정에서는 알고리즘 실전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한 2주에서 뭐 시험 기간에 따라서 4주 정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처럼 일반 적성검사 IQ 테스트 50분, 특수 적성검사 CTY 유형 50분, 그리고 문제 해설 50분, 이렇게 2시간 반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리즘, 한양대를 준비하기 위한 알고리즘 기초 역량부터 실전,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3단계로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과정 소개해 드릴 텐데요. 결국에는 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요즘은 알고리즘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할 수 있는 표현력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이제 6대 핵심 역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6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울교대 대비반의 수업 구조를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나 유사 유형 문제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게 제시가 되게 되고요.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암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런 문제들 자체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요. 또 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해력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관련된 기초 지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초 지식에 대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순히 바로 정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가 이 정답을 쓰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걸 답안으로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표현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논리적 절차적 답변을 구성하는 부분과 자신의 답변을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 소통을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소통과 인성 능력까지 키워낼 수 있는, 표현력까지 키워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의 헬로알고에서 어머님들께서 아시던 수업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거, 단순히 알고리즘 문제풀이 중심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교대는 서울교대에 맞춰서, 한양대는 한양대에 맞춘 수업 그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수업 자료가 나왔게 되는 거죠. 생활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기기 중에 이제 음료 자판기가 있는데요. 이 자판기의 작동 순서를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요. 또 다음은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에 대해서 쓴 글이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한다고 한다. 자, 그러면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캐릭터의 역할, 필요한 환경, 또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그 브레인스토밍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이런 3단계 구성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쭉 이렇게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교대에서 GPA 시험을 볼 때는요, 단순히 글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도를 나타낸다라든지 순서도를 나타낸다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가다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한양대학교 대비과정과 서울교대 대비과정에 대한 커리큘럼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헬로알고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사례까지, 즉 저희는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시험에 준비하기, 지원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와 뒤쪽에서 설명들이 면접까지 잘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자기소개서 어필서로 제출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도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4가지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게 되고, 이제 보통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500자라는 게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적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줄여서 써야 되지, 뭐가 중요하지,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리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도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지원 동기, 진로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3번
장점과 약점은 인성과 자아 성찰, 뭐 컴퓨터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평소에 흥미 있었던 부분,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직접 호기심,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진로 전공과 지적 호기심, 이런 내용들을 키워드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고요.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아요. 네, 그래서 문항도 세 문항.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중에서 인상 깊었던 소프트웨어, 진로나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몰입했었던 놀이나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몰입했는지,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러니까 이 영재원에서 학생의 영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몰입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집중력과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과제 집착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게 또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머님들께서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리고 과제에 대한 몰입, 그리고 집착력,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뭐 영재뿐만 아니라 교육을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간 읽을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그리고 저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 전공적 합성과 인성, 지적 호기심,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 자세한 작성 방법은 저희 또 헬로알고 유튜브 채널에 제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목이 지금 3년 동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문양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양 바뀌면 저희가 또 문항 분석해서 바로 제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오늘 설명의 영상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아요 또 쭉쭉 올라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자기소개서 첨삭 저희가 이렇게 첨삭해서 보내드린다라는 거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2차 면접 대비 과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합격한 학생들, GP시험 통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면접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차 면접도 저희가 이렇게 제가 직접 학생들의 인성 면접부터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시험 출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심층 면접 대비까지 또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가 굉장히 바르죠. 기본적인 그런 면접 예절까지 함께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알고는 이 설명회를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왜 가야 되는지부터 소프트웨어 영재원 합격을 위한 A부터 Z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와 함께 하신다면은 올해 우리 아이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도 좋은 결과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헬로알고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과정 한양대와 서울교대 모두 5월 학기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학기 대개강 안내 드리고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학기 개강일은 5월 14일 토요일, 다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학기 개설 과정은요, 한양대학교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과정과 A스쿨 프로세싱 과정,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뭐 그 외에 기존에 운영됐었던 과정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와 AP 컴퓨터 사이언스, ACS의 올스타전 대비반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학기 개설 시간표, 정보올림피아드 브론즈 과정, 토요일날 오전 10시,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7시 이렇게 세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스쿨 프로세싱 과정, 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1시에 개설 예정이고요. 자, 오늘 설명의 또 주인공이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반 토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수강 신청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스케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4시부터 6시 반까지 저희는 2시간 반 수업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1차적으로 서울교대 우리 아이가 보내는 게 좋을지 한양대 지원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어머님과 학생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학생의 성향과 어머님의 학습 목표, 학생의 학습 목표를 파악을 해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학습 상담 진행해 주시고요. 만약에 서울교대와 한양대가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요 스케줄 상에서 지원하셔서 이번 학기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입학 테스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규 과정뿐만 아니라 이 서울교대와 한양대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입학 테스트를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학 테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학원을 다니지 않는 신규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대가 좋을지 한양대가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배정을 해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에 정규 과정을 들었었던 A스쿨 과정이나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을 들으셨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반응 배정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설계를 위해서 학습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입학 테스트를 또 못 본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 우리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한번 반드시 테스트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테스트는 평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가 월요일은 휴무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결과 상담은 테스트 직후나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저희 입학 테스트는 반드시 방문을 해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방문을 하시는 분들보다 언택트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방문을 하시는 분들보다 저희 입학 테스트는 온라인상에서 다 응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지역에 상관없이 여기 잠실 근처에 계셔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받으시고 테스트 진행하신 후에 결과 상담까지 다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A스쿨 정규과정 그리고 한양대 대학부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과정 모두 다 필기 60분 20문제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해봤다, 특히나 C 언어나 파이썬 공부를 해봤다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실기 60분 추가가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월 학기 수강 신청 마감일은 5월 10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열흘 사이에 오늘 설명의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번에 영재원 준비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영재원 신청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 미래 역량을 위해서 알고리즘 역량 또 길러 나가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A스쿨 과정이나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들도 이번에 같이 개설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상담은 전화를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학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신학기를 앞두고 무료 체험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 시범 수업은 A스쿨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프로세싱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내 손으로 만드는 게임과 예술 작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시범 수업 2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부는 결국에는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이 공부가 우리 아이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든지 시작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작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는 재미있고 쉽고 재미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어린이날 연휴를 피해서 5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그리고 5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이렇게 두 타임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직접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시범 수업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 설명의 직후부터 받을 예정이니까요. 설명이 끝나고 상담 및 시범 수업 신청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로 또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또 시간이 늦었으니까
관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내일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은 휴무니까요. 화요일 이후에 연락 주시면은 관련해서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한 설명회 드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설명의 내용 다시 보기는 저희가 내일 오후까지 편집하고 업로드해서 다시 한번 공유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설명의 내용 너무 좋아서 주변의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고 싶으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놓쳤었던 부분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상담은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설명 끝나고 제가 항상 채팅으로 또 질문 답변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는 스트리머가 돼서 제가 채팅으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남겨주시면은 소통하는 방송, 네,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